안녕하세요.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런 대한민국 중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파워피플을 만나 그분들의 진솔한 뒷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또 과연 어떤 분이 출연을 해주셨을지 저도 매우 궁금한데요. 준비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참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고요. 그만큼 그래서 경찰에 대한 애정과 열정도 남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여성, 아동, 청소년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전문가시고 또 그분들 보호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성의 그 부드러움과 세심함으로 그 경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셨다고 감히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소수, 약자, 피해자, 억압받는 자 그런 사람을 대변하고 그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에 관해서 어떤 누구하고도 양보하지 않는 불안이 정신적으로 무장 확실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자 중에 한 분입니다. 지인분들을 통해 오늘 만나뵐 파워피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금요의 벽이라는 유리천장을 깨뜨린 대한민국 순경들의 롤모델 이금형 교수님입니다. 오늘의 파워피플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곳이 우리 교수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 곳일까요? 이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 소개부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여성 청소년 과장 할 때 네. 그 김종기 이사장이시라고 이제 외아드님을 학교폭력으로 자살로 해서 이르시고 네.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 네. 그 사제도 전부 털어서 20여 년간 해서 네. 학교폭력법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네. 그 김종기 이사장께서 청소년들의 이런 이제 선도 활동도 하고 또 청소년들 뭐 미디어 이런 이제 취미 활동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서울시로부터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작년 연말에 부산경찰청장으로 퇴직을 했는데 네. 이제 여성 청소년과장, 이제 여청과장으로 하겠습니다. 여청과장 하면서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네. 저런 숭고한 뜻을 가지고 아드님을 잃었는데도 저렇게 이제 다시 또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네. 사제도 털고 삼성의 임원직도 내던지시고 하셨던 네. 저런 분 그 활동하는 데서 재능 기부를 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우리 이금형 교수님이 교수님이라는 직함보다는 여전히 저는 청장님이라는 그 직함이 저는 더 익숙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우연히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을 한번 뵈러 갔었을 때 그때 광주청에 계셨었죠. 그래서 광주 청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오늘 제가 우리 이금형 교수님이라는 이 새로운 직함으로 교수님을 뵙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에게 38년 동안의 경찰에 몸담으셨던 말씀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경찰 인생 38년이라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우리 이금형 교수님의 삶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대생에서 경찰로 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미대생 하면 소위 자유로운 영혼, 또 예술가의 느낌이 먼저 떠오르고 근데 또 반면에 경찰이라고 하면 다소 엄격하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뭔가의 어떤 질서 이런 부분이 먼저 떠올라서 사실은 두 단어가 언뜻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경찰로서 38년 동안 우리 재직하셨던 우리 이금영 교수님께서 미대생을 꿈꾸셨다는 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깜짝 놀라운데요. 이에 대한 우리 이금영 교수님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주시죠. 원래 이제 고등학교 여고 때 이제 미술부 활동을 하면서 미대를 가려고 했는데 네. 이제 아버님이 미대를 꿈꾸셨군요. 네, 오랫동안 이제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경찰 하시던 네. 그 삼촌의 권위로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삼촌분이 우리 이금영 교수님께 경찰을 권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흰 제복이 굉장히 이제 깨끗하고 멋있어 보인다. 또 삼촌은 이제 여경들도 앞으로 이렇게 이제 당당히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이제 권유를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다가 막 이런 경찰을 하려니까 이런 막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막 내가 이런 고고한 그림 그리던 사람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학교 졸업하면서 저희 이제 그 미술부 송계 박영대 선생님이라고 네. 보리 작가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제 일본 뭐 중국 유명하신 분인데 그 혹시 그 뒤에 그 보리 밭을 주로 그리신 그분이신가요? 예, 보리 작가로 아주 제일 1인자이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 보고 그 졸업하는 우리에게 네. 이제 인생은 이렇게 한 폭의 수채화다. 네. 가서 이렇게 아름답게 채색해 가라.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인생은 예술이다라는 뭐 그런 소크라테스인가요? 그런 말도 있듯이 제 인생이 곧 예술인 거지. 제 인생을 아주 알차게 이렇게 잘 채색해 나갈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서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충북 청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런 그 아버지도 아프고 그러는데 그림을 그려서 엄마 더 뭐 신경만 쓰게 해드린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충북 경찰청에서 본청 경찰청으로 이제 네. 제가 그 남편이 이제 서울로 취직이 돼서 쫓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몽타주 요원을 선발을 하는데 네. 제가 최브라함 씨를 그려서 선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서 이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몽타주 요원으로 정말 몽타주 기초를 많이 닦고 막 그랬어요. 네. 네. 그리 하고 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제 저희 경찰관들은 사고가 경직돼가지고 근데 이제 국민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를 해오는데 그렇죠. 그러한 다양한 사건 사고 상황에 네. 더 소프트하게 그 국민의 역지사지 입장에서 하는 이런 감각이 저 굉장히 더 이렇게 이제 그 또 어떤 일을 꼭 그전 이제 전에 이런 형식적인 틀에 매이지 않고 네네. 새롭게 필요한 거는 막 하게 되는 이런 게 네. 그림을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막 하고자 했던 네네.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우리가 이제 범죄가 주로 서민 밀집 지역에 이런 이제 그 방범 시설이 잘 취약한 이런 네. 쪽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네네. 쪽도 전부 벽화로 싹 그려서 하면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 그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직원들한테 벽화 치안을 해야 된다. 벽화 치안으로. 그래서 유치장도 전부 막 벽화로 환하게 바꾸고, 그 이제 범죄, 그 우범지대 이런 데도 네. 환하게.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맞습니다. 유리창 깨진 거 이제 잘 아시잖아요. 변호사님이시니까. 네. 네. 그것처럼 이런 그림 그린 거 그런 쪽으로 해서 저는 이제 제가 그림 그린 것이 경찰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위안이 아니라 제가 그걸 갖다 접목을 시켜서 그때 이제 제가 일부러 막 그걸 그림 그린 걸 이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유치장에 많이 벽화가 이제 일반적으로 됐는데 지금 일반적인 이제 많이 이제 그려놨어요. 제가 다닌 데만은 몇 개 청입니까? 다 막 바꿔놓고 그리고 네. 또 벤치마킹들을 전부 하거든요. 관서장들이. 근데 네. 그 2006년도 마포 경찰서장 하는데 유치인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와이셔츠 이걸 뜯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현장을 보니까 막 이제 회색 쇠창살에 막 이게 막 때가 막 있고 막 냄새는 막 악취가 나고 그래서 네. 싹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 사실은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퇴직을 하기 직전에 여성 모든 것이 사실상 거의 여성 최초 또는 최고 이런 타이틀을 계속 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누가 볼 때는 원래부터 저렇게 뭐 소위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고 뭐 소위 능력도 있었지만 또 주변에서 다 밀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결코 그런 조건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보시다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의 99%가 남자인 경찰 조직에서의 여성이라는 또 그때 당시에 어찌 보면 순경이라는 조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에서 최말단에서 시작하셨다는 얘기시죠. 거기다가 또
우리 어떤 학벌을 중요시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회에서는 고졸이라는 것 또한 결코 핸디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수 없는데요. 그런 여성 또 순경 출신의 또 고졸 출신의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핸디캡을 다 뛰어넘으실 수 있었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첫째 제가 이렇게 이제 고졸, 여경, 순경인데 이 치안 정감까지 하고 박사까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기본은 저는 이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주경 야독을 해서 그 공부를 이제 일단 승진시험 패스를 다 해줬고 학위 공부를 이제 계속했고 이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실무는 굉장히 이제 1인자가 되도록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나고 보면 고졸, 여경, 순경이라는 이게 3대 핸디캡일 수도 있지만 3대 강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졸이라는 게 뭐 이제 되게 다 대학, 뭐 대학원 다 마치고 사회에 와서 그때 이제 일을 하는데 네. 저는 다 일을 하는 상태에서 그때서 공부를 배우니까 네네. 이 이론이라는 거, 이런 학문을 왜 나왔고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 이런 법조문은 왜 이런 게 필요한 건지를 너무 이미 실무에서 체화하신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그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순경으로 온 것도 제가 이제 순경으로 왔기 때문에 경찰 업무라는 게 저는 경찰의 꽃은 순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찰의 조직은 순경이 97%거든요. 네. 순경 출신들이. 그래서 제가 순경부터 바닥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경찰 업무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경이라는 거, 그 경찰 업무에, 그러니까 경찰의 주 대상이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에요. 네, 치안수요 맞습니다. 대상이. 가장 취약한 또 약한 사회에 범죄 보호받는 예방도 존재죠. 해줘야 되고 보호로 해서 예방도 해줘야 되고 또 범인을 검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데 네.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모성애라는 네. 그런 이제 강점을 또 여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와의 소위 공감 능력이 되실 수 있는 지위셨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와의 공감이라는 건 곧 거기서 단서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증거와 연결돼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마포 발발이 도관 이런 것도 다 피해자를 잘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증거를 연결시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요새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하고 여성들 힘들고 힘든 건 다 사실이고 네. 순경들도 힘든 거 사실이고 고등학교 나와서 다 사실인데 자기 환경에 맞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어느 날 극복이 되고 그러한 약점은 강점으로 바뀌어진다. 지금까지 몇 가지 키워드로 우리 이금현 교수님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금현 교수님의 38년 경찰 인생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은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이금형 교수님이라는 직함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전에 38년이라는 아까 강산이 4번 거의 바뀔 수 있는 이 38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찰에 재직하시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 중심 한복판에 서 계셨죠. 자, 그때 그 시절 어떤 사건들이 있으셨는지 그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2006년도에 마포 발바리 사건. 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2006년도 마포 발바리 사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2006년 마포서장으로 갔는데 기 2년째를 쭉 이제 서남부 쪽뿐이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를 막 불안에 이제 네. 떨게 하고 하면서 유명했었죠. 네, 밤길 마포 발바리 무섭다 사건.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마포 관내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왜 우리가 흔히 뭐 발발이 하면은 그 어떤 흉악범이나 무서운 느낌보다 그냥 뭐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개들을 보통 예전에 발발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 사건에 발발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처음 이제 그때 발발이라는 이제 속칭이라고 이제 속칭 네. 발발이 그러니까 잡히지 않고 다른 집처럼 막 하고 그래서 돌아다니는. 계속 네네. 성범죄 저지르고 다녀서 네. 이제 마포 발발이라고 속칭 이렇게 이제 이름을 별명이 붙이셨군요. 붙어서 이렇게 쭉 이제 해왔거든요. 근데 네. 갔더니 이제 전임 서장이 이제 가면서 인수인계 해준다는 말이 이 서장 뭐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이거 내가 그냥 있는 동안 1년 반 했거든요. 그 서장이 있는 동안 이제 아주 정말 뭐 수사할 거 다 했는데 여기 이제 더 할 거 없다. 괜히 직원들 고생만 고생시키지 하고. 말아라. 네.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부임하는 날 그냥 바로 이제 그 수사본부로 갔어요. 수사본부로 가서 그건 이제 전임 서장은 전임 서장 말이고 나는 이제 제가 책임 맡고 있는 건데 그래갖고 그 이제 경력금 좀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해서 매 주말마다 거기서 이제 직접 이제 회의를 했어요. 네. 서장이 주관해서 회의를 했더니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서장이 다시 또 전화 온 거예요. 전임 서장이. 네. 이 서장 말이야. 그 이제 그거 해도 뭐 별 그거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직원들 고생시키고 막 그래서 알겠어요. 네, 또 이제 계속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굉장히 그 피해자 그러니까 그때 피해자들에 대한 여경 서포트를 전부 막 붙이고 막 네. 이제 제가 그 여청과장 하면서 많이 그런 피해자 보호제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네. 해서 이제 했더니 피해자 수사를 다시 한번 전부 짚고 빠진 거 없나 전부 단서를 찾아와라. 그리고 과학사학과로 전부 다시 보낸다. 그래서 했는데 그 범인이 강치에서 신발 가게에서 50만 원짜리 수표를 네. 2만 원짜리 신발을 사고 48만 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도난 신고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돈 찾으러 50만 가니까 원짜리 수표에 대한 도난 신고. 네, 그러니까 네. 신발 주인이 돈을 못 쓰니까 아까워서 봉투에 넣어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수표를요? 네. 네, 근데 네. 그 수표를 찾아온 거예요, 직원이. 그 맨날 2년 동안 수사했어도 못 잡았다 했는데 그 수표에서 바로 지문검출해서 이제 잡았죠. 그 범인을 따로 이렇게 독대를 했어요. 네. 잡힌 나중에 그 소위 발발이를. 예. 네. 야, 정 누구야, 너 왜 그랬냐, 막 이랬더니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엄마랑 이혼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렇다고 초등학교 뭐 이런 애들 1학년 애들도 다 막 성폭행해갖고 말이야. 그렇게 제가 막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눈 까만 예쁜 여자아이가 네. 그 성폭행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강 경찰대 마포 관내에 있어서 네. 거기 이제 유람선도 태워주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 피해 여자. 예. 그렇게 하면서 너 용서받을 생각 말라고 말이야 수학고대 20년을 받았죠 그때.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걸 더 이렇게 했냐면 안 잡으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검거가 최선의 예방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그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동 성폭행 또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성폭행 이런 사건이 아까 그 말씀하셨던 마포 관서에서 발생한 그 발버리 사건 이러셨는데 그 후로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광주로 또 내려가셨잖아요. 제가 볼 땐 참 일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걸 일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도가니 사건이라고 정말 그때 유명한 작가가 쓴 그 책이 나중에 영화화되면서 그때 광주 지역에 있는 한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난 그 지속적인 성폭행 사건이 사실은 누구나 다 그냥 모르고 지나갈 뻔했었던 그 사건이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그 성폭행 사건으로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큰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지요. 그때 제가 사실은 청장님을 처음 뵀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전폭적으로 사실 그 도가니 사건도 사실 그 전부터도 여러 번의 문제가 있어 왔는데도 그냥 다 의혹으로 할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다 어찌 보면 묻힐 뻔했었던 사건을 우리 청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을 발굴해서 처벌까지 하는데 정말 큰 도움과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거든요. 그 사건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도가니 사건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 여경청장이랑 마포 발발이 뭐 광주 도가니 이런 성폭행 사건만 중점을 뒀다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 마포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다리를 한 달 점거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집회 시위까지 굉장히 네, 매끄럽게 잘 끝냈고 그 광주 갔는데도 5.18 그 집회 관리를 5.18 행사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제가 이제 2년을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도가니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저보고 수사본부장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근데 네. 변호사님도 잘 법조이니까 아시는 것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7년 전에 무혐의를 받았으면 그건 이제 안 되는 다시 거거든요. 수사해서 처벌할 수가 없죠, 네, 원칙적으로. 일사부재리잖아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떡하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민사 배상이라도 받게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라도 하게 진위를 밝혀야 되겠다. 형사처벌은 둘째 문제고 네. 해서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쌓아온 이런 전문성 또 뭐 이런 만들어오는 인프라 그리고 이제 법조계에 이제 뭐 그 우리 진 변호사님, 이명수 변호사님 모두 그쪽에 네. 메모드급 변호인단이라고 정말 뭐 완전 여성 변협에 다 나서 주시고 또 이제 신희진 의원이 의료계에서 네. 이렇게 이제 나서 주셔가지고 써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월호 때문에 트라우마 단어가 많이 그러니까 이제 나왔는데 상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네, 근데 그 정신적 충격이 예. 우리 몸에서의 상해와 동일시하게 상해를 예. 받을 수 있느냐가 최초로 언급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성폭력 사건은 은밀하게 침실, 실내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증거나 목격자 이런 정액 모욕하고 나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이제 상해가 신체 상해, 정신 상해 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 상해는 이제 더 오래 가고 그러니까 도가니 피해자들이 그 트라우마 속에 살았던 거예요. 네, 그 네. 7년 동안 계속 네. 갇혀 살았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심해져 있는 상태인데 상해로 인정을 못 받고 그냥 이제 그 쉬쉬하고 이제 인하학교 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 토호 세력이니까 지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트라우마를 증거의 장으로 이제 끌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호사님이 또 변론을 또 앞으로 계속 하실 텐데,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성폭력 사건이 4대 사약으로 네. 가정도 그래서- 파탄내고 영혼을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신체 상해 이런 물증 이런 거 잡기는 어렵고 정신 상해 트라우마를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 과정 치료 과정이 곧 증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서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지능이 이제 지적 장애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제가 이제 도가니 소송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저 또한 정말 사실은 우리가 흔히 몸에서 나는 상처는 금방 상처인 줄 알지만 이 머릿속에서 있는 그 충격과 그 충격으로 인한 이 상처는 사실 눈에 바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 피해자들이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더 참 제가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다 일일이 잘 전해듣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장애인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취약계층이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특히나 성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당했을 때는 다 미성년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장애 미성년자의 어찌 보면 또 거기가 그 경우에 애들이 부모로부터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합숙하다시피 그 학교에서 머물다가 그런 고통을 당하기까지 됐는데 이러면서 정말 저는 이 아이들에게 또 이런 취약계층에게 얼마만큼의 법의 보호와 그 법의 보호를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계시는 경찰의 힘이 또 의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제가 그 소송을 통해서 정말 느꼈습니다. 그렇죠. 의지가 참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7년 전에 무혐의를 받은 게 보니까 그 이제 지적장애, 청각장애에다가 또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요. 네, 청각뿐이 아니라 맞습니다. 중복장애였어요. 지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 이제 흰 가운만 입으면 다 의사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간호사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다 했고, 그러니까 의사 중에 그 사람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정신 감정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 과정, 그게 이제 증거가 된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뭐 격언 중에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진실은 무한한 사람들의 의지와 선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 밝혀진다라고 저는 거기에다가 그 표현을 꼭 넣고 싶었어요. 정말 그때 그냥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으면 진실을 밝히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겠죠. 근데 정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면 그 진실은 무한한 사람들의 선한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근데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 저는 정말 지호 속의 NGO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많은 그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NGO들 막 도와주고 많이 했는데도 굉장히 불신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 이제 청장실에서 살짝 이제 막 오셔라, 전부 막 그래갖고 그 인하학교 재단 모르게 네. 토요일 날 오후에 살짝 막 해서 자료 이제 막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서 네. 막 해가지고 이제 막 했죠. 그랬더니 이제 믿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청장이라는 직책에 있다 보니까 가장 아주 그 제일 이제 감사하고 보람됐어요. 청장이었기 때문에 이 이제 하면서 수사하면서 해야 될 것들은 전부 지시만 하면 바로바로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소시효, 처벌을 할 수 있을 그 시효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청각장애라는 그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가 당한 피해가 대략 몇 년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그것도 막 안 틀리게 되는 왔다 갔다 거예요. 해. 4년 5년. 그게 불과 1, 2년의 차이만 있어도 처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참 힘들었었던 기억이 지금 그죠? 아침프로에게 나네요. 우리 이기문 교수님께서는 아동 또 여성, 노인에 대해서 즉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참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기문 교수님께 평소에 가진 관심사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슈를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 아동 하면은 요새 그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새삼 또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여기서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참 요새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이제 정말 화제가 되고 있죠. 이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녀에 대한 폭력, 혹시 이런 경우 경험하시거나 또 실제로 사건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이제 중학교 여중생 2학년 길 가는 여중생을 쫓아가서 네. 이제 칼로 뒷목을 찔러서 이렇게 이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때 사건이지요? 2001년도에 그때 막 무동기 사건이라 해서 굉장히 네. 사이코패스다 신문에 크게 났던 이런 그때 이제 초대 여성 실장을 하면서 네. 그걸 이제 생활사 경력사 그 심리 분석을 해서 이제 추적을 해서 네. 이 원인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동기가 없다. 이제 여중생 2학년이 죽일 이유가 없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해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근데 네. 그 중3 남학생 범인이 그 엄마가 그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목욕탕 타일을 청소를 해서 돈을 벌고 네.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천안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렇게 벌은 엄마의 돈을 소주값으로 뺏어가요. 그날도 이제 뺏으러 왔고 누나는 이제 그날 시험 보는 날인데 이제 그 욕을 먹고 무슨 년 하면서 막 해서 공부도 못하는 것이 다닌다 뭐 해가지고 울면서 학교를 갔고 그래서 네. 학교 갔다 왔더니 또 막 이 아들한테 욕을 하니까 얘가 이제 그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그 싱크대 쪽으로 가서 과도를 꺼냈는데 그때 이제 찌르고 싶었는데 자기가 왜소해서 아버지가 커서 못 찌르고 밖으로 배하다가 이제 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된 만났는데 거군요. 걔가 왜 죽였냐면 막 친구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행복해 보여서 왜 똑같은 여자인데 우리 엄마와 누나는 불행한데 쟤는 행복한가 라고 해서 쫓아가가지고 친구들하고 헤어지고서 걔도 임대 아파트 사는 어렵게 사는 그 여자아이인데 아, 피해자가요? 네.
예를 밑에 쫓아 들어가서 이제 뒤에 목을 찔러서 이제 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13년도 경찰 대학장을 할 때 교도소 재소자 500명에 대해서 쭉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네. 거기에 그 살인 사건의 56% 재소자, 그러니까 네네. 이 재소자 중에 살인 재소자의 56%가 그 어렸을 때부터 가정 폭력을 폭력에 당했어요. 피해 아동학대를. 경험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 56%가 또 네. 성폭력 재소자의 60%가 그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가정 폭력을 당한 거예요. 경험했구나. 그리고 전체 재소자의 51%가 그러니까 네. 절반이 넘게 그 재소자들은 가정 폭력을 당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도 많은 굉장히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가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최소이자 가장 핵심적 이 단위에서 삐걱거리고 시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정서적인 또 육체적인 폭력이 생기면 그것이 결국 사회적으로 그 치러야 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네. 경험을 저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법이 98년도, 17년 전 17살밖에 안 됐고 네. 주로 여성단체들의 주장에 의해서 뭐 성폭, 가폭 만들어지다 네네. 보니까 이건 이제 가정 내의 문제인 것이고 그냥 여성들이 떠드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흉악범으로 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서식지가 되는 거예요. 폭력 가정이. 네. 가정폭력 가정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님도 이제 법조인이시라서 형사 정책을 이렇게 하시지만 네. 가장 바람직한 형사 정책의 방향은 그 예방의 지평을 넓혀주는 거예요. 네. 아무리 예방의 지평을 넓히고 예, 아무리 범인 검거를 뭐 1초 만에 2초 만에 했다 할지라도 네, 이미 발생했고.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피해자 예, 입장에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방의 지평을 넓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걸 쓰레로도 못 막는 폭력 가정의 이런 이제 가정폭력 발생하는 가정은 계속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네. 계속 이제 해주는 거죠. 특히 네. 뭐 이제 경찰이 요즘 고위험군 가정은 더 이제 챙겨서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가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런 가정폭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범죄자를 만드는 이런 폭력의 가장 아주 이제 문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가정폭력하면 또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 이러면 뭐 저건 뭐 정말 극단적인 가정에서 있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학대 중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오로지 좋은 성적 또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것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울분과 좌절 사실 누구나 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라는 것으로 석차를 매기다 보면은 1등에 있으면 당연히 그보다 못한 애들이 더 훨씬 많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오로지 서열로 자신의 가치가 평가되는 이 학교 생활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울분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사실 부모부터가 그 아이들의 느끼는 좌절감과 또는 그 슬픔이나 울분을 다독이기보다는 똑같은 어떤 공범의 마음으로 그냥 아이들을 다그치고 다음에 더 잘하기를 요구하고 바라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부터 병이 나고 있는 상황을 저는 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소년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분류되어 있는 그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데를 가보면 이 아이들이 물론 정상적인 경우에서 우리 부모님들 전혀 문제 없어요 라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님들로부터 완전히 정서적인 방임을 받고 있다든지 또는 아예 어떤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오히려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자신들의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나중에 보면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에 대해서 바라고 요구하는 즉 성적이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했지 아이들이 진정으로 어떤 부분에서 소외감과 힘들었었는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모들 부모 학교라는 참, 것도 있다던데 많았어요. 예, 부모 학교. 네,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자녀들이 좋은 자녀 되기 쉽지 않다는 생각하네요. 네. 또 성폭력과 관련돼서 이제는 성폭력이 소위 성인 여성이나 이런 경우뿐 아니라 미성년자
또 심지어는 남성들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폭력 관련해서도 또한 우리 청장님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을 게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01년도 초대 여성 실장으로 갔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아침에 운동회 날이라 흰 옷을 입고 가는데 이제 지리교시 물어가지고 봉고차에 태워가서 네. 이제 성폭행을 했어요. 성폭행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범인을 잡아보니까 네. 출소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40여 건.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미 하나면 출소 후에 40여 건의 6개월밖에 안 성폭행을 되는데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하나면 둘이 이제 윤관을 하고 네. 두 명이면 각기하고 막 이렇게 뭐 초등학교부터 가리지 않고 막 이제 그런 이제 범인이었어요. 근데 네. 그날도 역시 5학년 여아가 그랬는데 저한테 이제 어디 제보가 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보니까 병원을 대학병원 2군데 종합병원 2군데에서 다 진료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연루되고 나중에 범인한테 협박당하고 재판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증인 증언해야 귀찮아서. 되고 또 치료비는 별로 안 벌리고 뭐 네네. 제왕절개나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와, 이 산부인과 정말 괘씸하다. 이 여자들 때문에 돈 버는 이런 그 의사과가 어떻게 5학년짜리 여자애가 생명이 이독하게 그 아버지가 자기 팔에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거든요.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런데도 이걸 외면하고 이런다. 절대 이건 용납 못한다. 응징하겠다.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소 의견으로 해서 수원지검에 갔는데 수원지검에서 그 담당 검사가 자리가 바뀌니까 결국 불기소로 이제 나중에 끝났지만 그걸 이제 완스톱 센터라고 그 의료법 위반 사건이 이제 불기소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게 거기에 증거 채취 도구가 없었고 전문의가 없고 막 되지도 않는 말을 하대요. 그때만 그러게요. 정말 되지도 않은 변명이네요. 했는데 경찰 병원에다가 제가 이제 2001년도에 11평짜리로 보니까 그때 이제 일산에서도 65세 된 할머니가 폐경되고 다 했는데 막 성폭당해가지고 하혈을 막 하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병원에 그런 걸 다 만들었더니 막 이제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2005년 여천과장 와가지고 이제 완스톱 센터니까 진료 거부하지 않고 여성 경찰이 24시간 연중 무휴 병원에 와 있으면서 그걸 분석을 하니까 또 야간에 많고 주말에 많기 때문에 네. 여성 경찰이 24시간 연중 무휴 상주를 하고 또 증거 제치도 해주고 빨리 이제 진료도 하게 해주고 임신 검사도 하게 해주고 이런 피해자 조사도 해서 경찰서에 안 가도 되게 하는 네. 한마디로 완스톱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행정은 완스톱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최초로 2005년에 그런 걸 시작을 했죠. 도입을 하셨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투어할 때 그런 이제 가정폭력이 아까 이제 그 흉악범 서식지가 되는 거고 폭력 네네. 가정이 네. 또 성폭력의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완스톱 센터를 64개까지 늘린대요. 20개였던 걸.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죠. 사실 일선 현장에서 이제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실무를 하다 보면 정말 특히나 이제 그런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이나 아동으로 자신이 어떤 제대로 무슨 진술을 했을 경우에 보복을 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면은 한 번 얘기도 하기가 어려운 걸 2번, 3번 오히려 소위 2차 피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큰 정신적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이런 원스톱 한 곳에서 한 번으로만 그 피해자의 모든 피해가 한 번으로 치유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정말 필요한데 여기에 또 숨은 공신이셨군요.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저도 새 아이의 엄마이자 이제 우리 새 아이가 다 내년이면 이제 저희 막내까지도 학교에 들어가니까 정말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제 당장 제 일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엄마들에게 가장 마음이 불안한 게 혹시나 내 아이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의 희생자는 되지 않을까, 또 부지불식간에 가해자로서 어떤 친구들에게 정서적 또 신체적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그런 게 요새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새 왜 이렇게 학교 폭력이라는 것으로 온 사회가 노심초사하게 됐을까요? 이 이제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의 김종기 이사장의 그 외아들이 네. 이제 18년 전에 학교 폭력으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미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도 그러니까 이런 학교 폭력으로 해서 이제 우울증 오고 괴롭힘에 이제 힘들어하다가 자살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이분이 혼자 그런 학교 폭력이 아이들이 크면 그 성장 과정이 싸우면서 크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죽어간다 학교 폭력으로 괴로워해서 그리고 더더구나 요새는 이제 그 다 맞벌이하고 그러니까 애들만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이제 학교폭력법을 이렇게 이제 처음 만들었어요. 학교폭력법을. 그때 이제 같이 저도 여청과장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학교폭력법이 이제 10살, 15년, 2005년 10살이 되었는데 그 이전부터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학교폭력이라는 게 특히 이제 갈수록 유해 환경이 막 많아서 유해 환경이 많아갖고 요새는 뭐 그 또 그리고 메이크업 뭐 이런 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애들한테 다 영향을 미쳐서 가해 학생들이 그런 쪽에 유해 환경 쪽에 영향을 더 받으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농담으로 김정은이가 한국의 중학교 2학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발달에 의해서 아이들이 정말 뭐 애들이 개구리 튀는 방향 모른다 할 듯이 애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학교 폭력을 2004년, 5년, 뭐 7년, 8년 많이 여러 번 하면서 했는데 뭐 했는데 뭐 그대로 있고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학교의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은 그대로 있고 아이들은 계속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변호사님 자제도 이제 새로 들어가는 새내기가 된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의 그냥 거쳐 지나가는 애들로 별거 아니고 이렇게 그런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긴장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그 초등학교부터 또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혼자 쓸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현직에 그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빨리 덮으려 해요. 학교 폭력을. 근데 피해 학생,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한테 뭐 일러서 주냐, 얼마 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해 학생이나 부모들에게 막 모멸감도 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교수라는 사람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중3,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이제 얘가 23살이 됐을 때까지 전과가 얼마나 있을까. 얘는 이렇게 폭력 성향이 있는 애니까 전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쭉 종단 그 연구 논문을 이제 해서 쭉 추적을 해서 했는데 보니까 60%가 전과 일범이 돼 있는 거예요. 23살이 되니까. 중3부터 이제 이 학교폭력 그 한 애들 그걸 쭉 추적해 보니까.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을 추적을 해보니까 23살이 되었을 때 전과 일범. 또 60%가 그리고 40%는 전과 3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러니까 가끔 어쩌다가 자기 자식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반드시 가서 그 사과를 하게 하든지 뭐 물건을 훔쳤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하는 어떤 부모들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자기 자식이 학교폭력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는 걸 인식을 해서 반성을 하게 해서 성장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게 오히려 진정으로 자식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되게 요즘 하나밖에 안 낳거든요.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근데 이제 많아야 둘이죠. 그러니까 제가 또 경험한 거에 하나가 광주 청장할 때인데 어디 이제 공기업의 아주 임원이에요. 임원인데 이 애가 이제 중3인데 종갓집 외아들이에요. 종갓집 외아들인데 얘가 죽고 나니까 완전 집안이 멘붕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외삼촌 그러니까 다시 애를 낳을 수도 없다. 완전 우리 집안은 대가 끊겼다. 이래서 완전 집이 완전 막 정말 풍비박산이 났겠네요. 그래서 참 제가 볼 때 다행인 거는 예전에는 정말 폭력으로 보지 않았거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묻혀버린 이 폭력 범죄가 이제는 가정폭력, 또 아동폭력, 또 이런 미성년자 성폭력, 그리고 또 지금처럼 학교폭력,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중요한 범죄로, 그래서 정말 다시는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하는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나마 다행인 분위기라 생각이 저는 제가 이제 여청과장을 사각지대 업무를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눈총받는 거예요. 저 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저게 말이야 일 벌리고 저런다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약으로 그 국정과제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와 이제 그 2001년부터 그 이제 힘들고 외로운 길을 산을 개간하는 것처럼 쭉 이 일을 해왔는데 이제 풀밭이 드디어 국정과제라는 꽃밭으로 꽃밭으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그걸 중요한 업무로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런 걸로 해서 네. 흉악범이 되는데 성폭력은 인생이 망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주 그 작년 말에 부산청장 하면서 이제 아마 더 없이 이제 내 할 역할, 임무는 충분히 다 한 것이다. 나는 참 아주 행복한 네.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풀밭을 이제 꽃밭으로 만드셨으니 남은 그 꽃밭을 만개하는 것은 또 우리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후학들이 또 네, 열심히 할 일이겠네요. 자,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금영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분명히 또 있으실 텐데요.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늘 경찰 생활하는 동안 보람되게 또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 필요로 하는데 후학 양성도 해주고 이렇게 청해단 이런 데 와서 재능 기부도 하고 부끄럽지 않게 네. 보람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자, 긍정과 열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밝음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장시간 저와의 대담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이금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찰의 꽃은 순경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프로 경찰이 되기 바랍니다. 순경 화이팅!